제주 해녀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랑 숨이 쉴 때 나오라이. 욕심을 부리다 이를 그르치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가만 생각해보니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항상 무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다 잘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적당히 만족하며 다급해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와 함께하는 삶이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좋고 잘못 끼운 단추를 고치기도 좋습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과한 욕심에 시간에 쫓기며 다급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은 욕심을 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올해의 출발선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여기는 우우 언니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우우 언니입니다. 오늘 영상 당황하셨나요? 특별히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라디오 컨셉으로 진행하고자 하니까요. 편하게 라디오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오프닝은 제가 여러분의 메일과 댓글을 보면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많은 분께서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현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메일과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기 전에 아직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듯하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올해로 9년차 일본어 동시통역사로 국제회의, 기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의 인하우스 통역사이자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제가 벌써 9년 차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자 그럼 질문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원이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즘은 본업이 좀 많이 바빠지면서 뜸하긴 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을 정말 빈번하게 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자주 다녔으니까요.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 일본 여행을 다닌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씩 유튜브에서 일본 여행 브이로그들을 보면요.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물론 다 좋은 곳들이긴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하물며 대도시에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방 사투리에 대한 공부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 소도시 여행들을 예전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객이 잘 안 가는 곳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을 보통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일본의 관광지나 현지인과 소통이 필요한 체험, 그리고 일본어를 모른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정보들을 소개하면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유튜브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테스트 겸 시작했던 영상이 지플립 언박싱이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영상의 방향은 여행 쪽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일본 브이로그 댓글 중에 제 일본어에 대한 것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본업을 하고 있는 나를 유튜브로도 알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프리랜서 통역사들은 셀프 PR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소하지만 통역사의 일상도 공유하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진행하게 됐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이 길어졌네요.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왜 채널명이 우원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재직 시절에 친한 동료분들께서 애칭으로 우우님이라고 불러주신 게 계기였어요. 제 이름에 우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분들 모두 본인 이름의 한 글자를 반복해서 저희끼리의 애칭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 뒤에 언니가 붙은 이유는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어딜 가도 연장자 라인에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여자 동기 중에서 가장 언니였고요. 집에서도 장녀이고 해서 언니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언니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언니님, 통역사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라고 주셨네요. 제가 일본어를 처음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 실력을 올리기 위해 일본인과 펜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에 사시는 40대 아주머니 아키코상이 그분이었는데요. 이 아키코상이랑 제가 메일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한국을 놀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코상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통역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때 느꼈죠.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하고요. 뭔가 머릿속에 탁 하고 꽂힌 듯이 강하게 새겨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통역사의 꿈을 키우게 됐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통번역 대학원을 줄여서 통대라고 하는데요. 이 통대 졸업 후 취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취업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인하우스 통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졸업 전에 인하우스 통역사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거는 기업마다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입사 시기, 취업 시기는 다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졸업 후에도 공고가 뜨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 계시는 통역사님들은 거의 졸업과 동시에 다 인하우스에 합격을 하셨고요. 저 역시 졸업 직후에 인하우스를 또 하게 됐습니다. 통대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 선택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통대는 기본적으로 통역사와 번역가가 되기 위해 진학하는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통번역사, 인하우스 통번역사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공기업, 국내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방송사, 금융기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고요. 물론 이 통번역이 아닌 완전 다른 분야로 전향을 해서 통번역사가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근데 굳이 통대를 졸업해서 그렇게 전향을 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통대에 너무 가고 싶은데 꼭 외대 통대나 이대 통대를 가야 할까요? 출신 학교가 중요한가요? 실력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질문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맞아틀리다가 너무 나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반반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신 학교가 중요한 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필드에서 결국은 실력이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해당 학교들이 주는 이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인 이점으로만 남길 건지 나에게 이점이 되도록 만들 건지는 본인 하기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두 대학원은 업계에서 역사가 길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아주 탄탄합니다. 재학 중에는 아마 다니시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거예요.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커다란 행사에 실습을 나가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졸업 후가 문제인 게 결국은 내가 어딘가를 가서 면접을 보거나 그리고 고객을 리피터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내 실력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부족하면 기껏 선배들이나 동기들을 통해 들어온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단타성 일이 반복될수록 시장에서의 신뢰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출신 학교가 외대나 이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실력이 출중할 경우 한번 나에게 들어온 고객은 계속해서 내 고객으로 남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출신 학교와 통번역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대나 이대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번역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전부 다 개인 이야기에 따라 달렸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요. 정말 아무도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음 뵙는 파트너 선생님이 오셔도요. 서로 어느 학교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통대 재학 중 그리고 내 선후배가 업계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신 학교가 주는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상은 사실 나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잘하면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우님, 통대 졸업시험의 합격률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합격률이요?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합격은 응시 과목 모두 합격을 해서 졸업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 졸업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시험 과목이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동시통역 양방향, 순차통역 양방향, 번역 양방향 이런 시험들을 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양방향이란 본인의 전공 외국어와 한국어를 통역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 통역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그리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둘 다 통번역하는 것을 양방향이라고 해요. 이 시험을 보고 나면요, 각 과목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과목을 합격해야 졸업이기 때문에 하나만 불합격이어도 재시험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대학원은 합격한 과목들을 기준으로 학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동시통역 학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동시통역의 모든 과목을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과목에 불합격이 떴다라고 하면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수의 경우는 첫 시험에 올패스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통역 중 한 과목을 재시험 받고 전 과목 합격으로 졸업해서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난도가 정말 많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이 왜 어려운가? 그 이유는 제가 지난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인하우스 통역사를 비롯한 요즘 고용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앞으로 졸업하실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선배인 통역사님들이 이미 시장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갓 졸업하신 분들이 일을 받기란 물론 이건 저 때도 동일했던 건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기준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출신 학교에 따라서 시장 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물어줄 때 내 선배나 내 동기, 후배 이렇게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우리 학교 출신이 많을수록 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 제가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좋은 의뢰나 요율이 높은 건은 나에게 들어온 일은 내가 그냥 합니다. 정말 일정이 안 될 때 그때 다른 통역사에게 넘겨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점점 위키수가 많아질수록 후배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일의 양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일이 엄청 몰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하우스의 경우도 이전보다 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정규직, 무기계약직, 위촉직 이런 기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에 TO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하셨을 때 대체 근로자를 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언제가 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자리가 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하우스 자리는 현재로선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계약직의 경우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본어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통역의 대상자인 외국인, 그러니까 보통 임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통역사의 채용수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중도 퇴사를 하시거나 그렇게 돼서 통역사도 함께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자리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외국인이 입사를 하시면 이 통역사의 자리는 그만큼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인하우스 통역사에 대한 TO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우원이님, 인하우스는 경력 없는 대졸자도 뽑나요? 라고 주셨네요. 과거에는 무경력 대졸자도 채용을 꽤 했습니다. 언어 점수가 매우 높거나 면접을 잘 본다면 합격이었는데 이게 최근 추세는 해외 경험도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업 채용 담당자가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채용건이라면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무조건 경력 우선이거나 같은 그룹사 아니면 계열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채용건이다 라고 하면 무경력자는 서류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원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문을 두드려서 그쪽에 채용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원해봐야 서류부터 불합이 정해지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의 장단점을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현실을 포함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단점은요, 고용 불안입니다. 일부 정규직, 무기계약직, 위촉직과 같이 한 번 입사하면 퇴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은 TO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 고양이가 옆에 와서 울고 있네요. 그 외에는 대부분 프로젝트성으로 몇 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거나 아예 최대 2년만 근무 가능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짧게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런 주기로 계속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TO 자체가 언제 뜰지 모르다 보니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다음 취업까지 실업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입사한 사업장은 재입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인하우스를 많이 돌수록 갈 수 있는 남은 회사들의 수도 적어지지요.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 내용이 타 직원분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 잘 적응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일상적으로 좀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회사 생활이 외롭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건 참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입사 시의 계약 연봉을 측정하는데 이게 쉽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연봉 테이블이 이미 정해진 기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대충 어딘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0년 전 연봉과 지금 현재의 추세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특이하죠. 제가 아는 이 연봉 정보에 따르면은 정말 크게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원래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도 회사를 옮길 때마다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경력이 10년 차인 인하우스 통역사와 이제 갓 통대를 졸업한 통역사의 계약 연봉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갓 졸업하신 분이라면 괜찮으실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근데 경력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연봉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처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우스도 연봉 협상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본인의 경력과 직전 연봉을 감안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거는 아마 인하우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겪으면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가시면 기본적으로 1인 동시를 하게 됩니다. 업무 강도가 조금 센 회사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1인 동시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동시통역은 분명 대학원에서 2인 1조라고 배웠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통역사가 나 하나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 통역사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더불어서 체력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반면 파트너 통역사님이 계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페어로 같이 회의에 들어가거나 2시간 이상 연달아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씩 나눠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 강도가 굉장히 하드하다라는 것은 나를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대 시절 이상의 강도로 동시통역을 해야 된다. 그렇다는 건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회의가 되게 많은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서 동시통역이 정말 많이 늘어서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통역사가 외딴 섬처럼 일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회사 생활이지 않습니까? 업무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임원급이나 팀장급 같이 조직의 상위에 계시는 분들이 통역의 주 대상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면 사회성 만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하우스로 조직 생활을 겪어보시면 종종 예상치 못했던 만약에 프리랜서만 했다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민첩하고 센스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험한 말이 오고 간다든지 회의 자료가 회의 시작 5분 전에 나온다든지 예정에 없던 회의가 갑자기 생겨서 아젠다, 참석자 정보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회의실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담당 임원 스케줄에 맞춰서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 휴가를 내 맘대로 쓰지 못해서 휴가 일정을 잡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일의 우선순위와 해결책을 내리는 능력 또한 회사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기도 해요. 확실히 제가 둘 다 겪어보니까요. 프리랜서와 인하우스는 일하는 방식과 절차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과의 조화로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회사 생활은 한 번쯤 꼭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프리랜서로 사는 삶도 물론 좋지만 조직 안에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나는 꼭 프리랜서만 할 거야 라기보다는 인하우스도 경험을 해보시면 앞으로의 통번역사로 살아가는 인생에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 질문 중에 제 동생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제 채널 영상 중에 제 동생이 나온 게 몇 개 있죠. 가끔 동생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생은 지금 자기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 형사라는 꿈이 있었던 아이라서 그것을 위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언니인 제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재미이기도 하고요. 또 기특하기도 하죠. 저희는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에 동생이 또 나오는 일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아직 계획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응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은 주기적으로 동생이 잘 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지만요. 댓글과 같은 그런 응원은 항상 환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우우님 본업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정말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채널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라고 주셨어요. 노하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본업이 통역사이고 유튜브는 사실 소통의 창구 같은 그런 보조 역할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긴 합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도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2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첫 번째는 내가 재미있어서 해야 할 것. 그리고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할 에너지 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너무 에너지가 없고 본업만 해도 허덕이는 상황에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잠시 공백기가 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제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근 제 채널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된 여러분과 댓글이나 메일을 통한 소소한 소통을 나누는 것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 메일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저와의 대화를 통해 힘들었던 마음이 맑아졌다라고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덕분에 저도 그 연락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또한 소통의 기쁨과 재미를 느끼는 게 운영의 숨은 노하우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가족들과 지인도 영상을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나마 제 근황도 알리고 하니까 오랜만에 봤을 때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가장 큰 원동력과 노하우는 내 주변과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순풍이 부는 것처럼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큰 힘이거든요. 저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제가 일본 여행을 가기가 힘듭니다. 작년 초부터 생각보다 출장으로도 일본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고 국내에서 하는 활동도 많아지다 보니 이 이상으로 너무 잦은 출국은 일상의 그런 피로도를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요. 본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내든 국외든 여행을 가는 게 이전보다는 적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간간히 여행 브이로그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콘텐츠를 그러면 만들어야 할지도 사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라 앞으로의 유튜브 채널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볼 생각입니다.
제 채널에 아마 페이지 2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나긋나긋한 음성만 나오니 졸리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일부러 일하는 브이로그를 그냥 화면만 좀 흘러가도록 틀어놨는데 아무래도 기존 영상보다는 목소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이후에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잘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우우 언니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